예, 금시 마지막 시간.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저희 자본시장 규모부터 하면 됩니다. 단기금융시장 규모. 아, 자본시장 규모부터. 참, 자본시장 규모 참. 네, 이거. 여기서부터요. 네.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크게 한번 비교해 보면 채권 시장의 규모와 주식 시장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338.7 뭐지? 조원이네. 2.3887조 원이고 주식시장은 2738.4조 원이니까 어느 게 좀 더 커요? 주식이 신기록이 조금 더 더 큽니다. 큽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하여튼 대략 두 개의 규모는 비스무리합니다. 이 정도. 채권의 사이즈나 주식의 사이즈나 시장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다. 이 정도인 거죠. 음. 주식이 채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그죠? 근데 어디선가 제가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채권 시장의 규모가 주식 시장의 규모보다 몇 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본다. 아이씨, 한참 가야 되네. 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딘가 내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규모가 주식 시장의 두 배 정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전 세계의 금융 자본 시장에 비한다면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은행 중심의 이 금융 구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채권 시장이 한 두 배 정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물론, 그냥 은행 중심의 그 금융 구조이니까 앞으로도 채권 시장은 발달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두 배이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의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거죠. 음.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 중심의 금융 구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점점 이제까지 지난 한 2, 3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주 지극히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였는데 그게 시장 중심의 금융 구조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조금 더 자본시장이 더 커지는데 더 커진다면 더 커지는 것의 여력은 어디 있냐 하면 채권 시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 쪽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채권 쪽에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또 뭘 유추해낸다면 뭘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채권이 지금 종류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류별로 각각의 어느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가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어느 시장이에요? 국제인 것 대시합니다. 같습니다. 국제시장이 지금 구성비가 39.6%니까 가장 큰 것 같고요. 2위가 어디냐면 금융치, 금융체가 입니다. 21.9%이고 3위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가 10.3%인 것 같고 4위가 특수채입니다. 특수채가 9.4%인 것 같고 그다음에 5위가 통한체입니다. 통한채 5%인 것 같고 6위가 자산유동화채 빼먹었네, 그지? 중간에 지금. 아니, 자산유동화채 빼먹었잖아, 지금. 그죠? 네. 하여튼 대략 그런 순위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 그지? 조금 더 해보면, 어, 지금 뭐 국채, 금융채, 특수채, 통환채,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국공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공채 비중은 75.9%. 그죠? 예. 회사채가 비중이 몇 프로냐면 시사점 3%.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별로 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채권 시장을 또 한번 봤다 이거지. 전 세계 채권 시장을 보니까 국공채가 몇 프로? 50%. 50%입니다. 회사채는 몇 프로? 30%. 30%.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에서 회사채 비중이 한 30%인 거에 비해서 회사채가 여전히 별로 발달돼 있지 않은 시장이다. 이게 다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이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보통 이제 회사채 시장하고,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뭔가 다 자금 조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은행 중심,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개가 약간 역할 분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별로 없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뭐냐면 고신용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서로 정보 비대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시장 메커니즘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거고, 어, 이 정보 비대칭이 크다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신용 위험은 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되겠죠. 중소기업.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정보 위생이 크니 그냥 일반 투자자가 중소기업의 어떤 채권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 중소기업하고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10년 전에도 거래했고 30년 전에도 거래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은행에서 그 있는 담당자가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뭔가 정보 비대칭성이 좀 해소됐겠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금융, 릴레이션십 뱅킹 이렇게 얘기했죠. 예. 관계금융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으니 그러니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좀 담당하고 대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그냥 자본시장이 모든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별로 답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뭐예요? 조금 더 아래쪽 시장은 은행이 하고 조금 더 위쪽 시장은 이제 이 시장에다 맡겨놓고 하는 게 좀 더 역할 분담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면도 있긴 한데, 그죠? 예. 어,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회사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발달한 건 아니니까, 어, 갈 여지가 좀 있다 이거지. 그죠? 만약 제대로 회사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걸 거고, 그죠? 근데 조금은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밭을 갈면 훨씬 더 농지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마 회사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 저 금융업계로 진출하더라도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채권시장 중에서도 어디로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냐면 회사 시장에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거기에는 좀 우리가 이 깔아먹을 수 있는 마켓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 회사 시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여기다 어디다 메모해 놓은 것 같은데 왜 메모가 없었지? 뭘 보면 될까요?
아, 요새는 뭐 AI가 좋아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는 거지. 아이씨, 어, 별로 좋은 답이 안 나왔네, 지금 퍼플렉시티가.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코스피 상장사가 800개가 있다면 800개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1200개 회사 있으면 1200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가 이, 저, 그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해놓은 거지. 지금 정확하게 이게 몇 개 회사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은 별로 안 좋네. 생성 AI가 아직까지 제 구매에 맞는 답을 잘 못 해주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대략 이렇더라라는 거죠. 코시피 200기업의 절반 정도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의 한 4분의 1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면. 그러니까 어,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회사성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이나 아니면 코스닥 상장 기업이면 대략은 그래도 꽤 뭔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기업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일반 투자자가 그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허용을 시켜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업이면 사실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주된 자금 조달원이 회사채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상시적으로 발행한 걸로 이야기하면 코스피 200기업 중에 한 100개 정도 기업만 지금 상시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근데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기업 중에서도 200개, 800개 중에 200개니까 상위 25%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그 중에도 절반 정도만 지금 회사채를 상시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고.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 기업이 장기 차입금으로 빌린 돈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로 빌린 돈하고 어느 게 사이즈가 더 큰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차피 주된 자금 조달원도 아니야. 지금 코스트 200에서 회사에서 발행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음. 뿐만 아니고 그 중에 회사채를 지금 상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 이 코스피 200기업 말고 나머지 600개 기업은 지금 회사채를 그렇게 잘 발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지.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도 4분의 1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해본 적은 있지만 상시적으로 주된 자금 조달원으로 지금 회사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시장이 아직까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발달해야 된다. 예. 발달 안 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어떤 논리를 피는 거냐면 아까 다시로 되돌아가서 신용 정보 비대칭성이 별로 없는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근데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금융을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뭐냐면 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은행과 이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론 이 이야기하는 논리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앞에 그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본다면 그렇게 정보 비대칭적인 회사를 왜 일반 투자자가 주식으로 채권보다 더 위험한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상장 기업들은 전부 다 회사채가 주된 자본 조달 수단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국내
이 정권회사가 너무 게으르든가 아니면 은행이 이 쥐고 있어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어가지고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권회사가 밀리고 있거나 이런 일이 지금 현재는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시장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죠? 예.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다시 은행과 이 저 시장의 역할 분담론 이야기를 하자면 신용 위험이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용 위험이 큰 기업은 저 뭐죠? 은행을 통해 가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지금 이 회사채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신용 위험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산 유동화 채권이 회사채에, 회사채가 14.3%인데 자산 유동화채가 8.7%만큼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2010년도 이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2010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이 정도로 급성장을 한 거야. 다소 이동화 채권이. 그죠? 회사채는 그전에도 21조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335조로 이렇게 증가한 거고 자산유동화는 역사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아주 급속도로 적어도 회사채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산 유동화체의 이 회사들을 그 신용위험을 본다면 그 신용위험은 회사채보다 신용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얼마나 신용위험이 컸으면 그 가령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시행사의 신용도로는 도대체 돈을 조달하기 힘드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프로젝트하고 회사를 분리해 가지고 분리한 회사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해 가지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하냐, 이런 거죠. 지금 굉장히 부도 위험이 큰 거지.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게 PF 대출, PF 대출이 부실화됨으로써 뭔가 문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PF를 언더라인 에셋으로 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채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겠지.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 부도는 났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그걸 담당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회사 시장이 좀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고 발전해야만 한다.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여하튼 이 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자산 유동화채 시장이 아주 고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녹아난 거지. 그죠? 자산 유동화 이 채권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도 실적도 올리고 그러니까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이 표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유가증권하고 코스닥은 안 하는데, 유가증권이 지금 84%고 코스닥이 15%니까 이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한 5.5배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이 진짜 코스닥 시장의 5.5배 정도가 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양쪽 시장에 있는 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냐. 아니면 지금 뭔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너무 발달하지 못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코스닥 시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어 그냥 코스닥 차트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뭐 3년밖에 없나? 어디를 가면 되나?
어디를 가면 코스닥 차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investing.com 거기 들어가시면 그거보다는 그냥 증권사 HTS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증권사 HTS 가면 아마 코스닥 지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차트로, 종합 차트.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좀 더 켜야 될 것 같은데. 답이 나왔어요. 지금 네. 코스닥 지수, 코스닥이 처음 생겼던 19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6년이 천이라고 치고 주가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거의 3천까지, 8천은 지금, 2,925니까 거의 네. 3천까지 세 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빠져가지고 요게 무슨 사건이에요? 닷컴 버블입니다. IT 버블, 닷컴 버블 하는 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기가 지금 천인데 여기가 천이잖아요. 아니 96년에 천이죠. 96년에. 96년에 천이 천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지. 역대 지금 2020년에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천을 한번 찾은 적이 있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천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서 923이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95년부터 그냥 95년부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5년, 2015년, 2025년 30년 동안에 한 번도 맨 처음 시작 위치까지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코스피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키울까요? 1980년에 천이었고, 1980년 너무 과한 것 같아. 아까 그, 저, 저, 95년부터 봤어요. 뭐, 대략 한 95년부터 봤죠, 그죠? 조금 더 갈까? 아까 96년부터 본 것 같은데, 96년에 주가가 천이었는데, 지금 3,980년에 4천이니까, 그러면 4배로 올라갔잖아, 지금. 코스피는 천이 여전히 지금 천을 타나 못하나 90에 900인 상황인데 코스피는 천이 지금 4천까지 갔으니 그러니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으며 그래서 그 시장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어떻게 이 코스피에 좋은 기업이 상장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게 아마 문제점일 거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만약 이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망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뭔가 코스닥 시장이 발전의 여지가 훨씬 더 있는 것 같다. 투자자들도 어느 시장에 관심을 가진다고, 코스피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보니까 96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30년 동안 똑같은데. 그런데, 아이, 그 30년 동안에 4배 올라간 시장을 관심을 가진 게 좋지. 30년 동안 똑같은 시장을 관심을 가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좀 생각을 반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였어요?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것을 나의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론 여의도 길바닥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그걸 내가 주워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여의도 대로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만약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울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하면 그 사람 아마 굶어 죽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 비효율성이 있으면 그 시장의 비효율성으로부터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거를 매매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매매의 결과 시장은 효율적으로 바뀐다 하는 요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시장이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이런 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것보다 어디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게 좋다고요. 여의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적어도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현명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어두컴컴하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더라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겠냐 이런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우화를 지금 여기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코스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코스닥 시장이 여의도 어두운 뒷골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돈 벌려고 생각해야지. 코스피에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뭔가 제대로 발달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발전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뭔가 우리가 갈아먹을 땅이 있는 거지. 이 코스피 시장에 우리가 갈아먹을 땅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3장, 2절, 이 채권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채권시장의 현황, 자본시장의 두 축이다라는 거지. 자본시장은 결국에는 뭐예요? 채권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나눠지는데,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업의 자본 조달, 이 금융시장의 주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시장이 더 중요하냐?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 어떤 거예요? 1번, 신규 공모. 처음에 상장시킬 때 그때 일반 대중한테 주식을 팔고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유상증자. 우리 자본을 좀 늘리겠으니까 그 자본 살 사람 있으면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는 게 유상증자이잖아요. 근데 신규 공모나 유상증자는 흔히 있는 사건이에요. 흔히 없는 사건이에요. 흔히 없습니다. 흔히 없는 사건이니까 사실 이게 기업의 주된 자본 조달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능하는 바가 많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 채권 시장은 어때요? 그냥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름 아닌 뭐예요? 이 세계에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두 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건 거죠. 딴 게 아니고. 채권 시장이 좀 더 커져야지 결국에는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다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조금 작다 그랬잖아요.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 덜 발달됐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예. 발행 규모가 대략 2,338.7조 원이고, 지난 10년간 한 56%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연성장률로 이야기하면 연 4.5%.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보통 고성장을 했다 하면 이 성장이 얼마가 돼야 돼? 한국 경제가 과거에 고성장을 했어. 몇 프로야? 20% 되는 것 같아요. 10%, 10%, 10% 이상이 됐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지금 그 신흥국들이 고성장한다, 선진국보다 고성장한다고 할 때 그 고성장이 몇 프로야? 아니, 베트남이 고성장을 했어. 그러면 그게 몇 프로야, 경성장률이? 7%, 30% 7%. 아니, 10% 이상 아니라니까. 중국이 지금 10% 이상 고성장을 하면 몇 년 후에 미국보다 훨씬 더 커진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한 7.5%, 7%이면 고성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선진국이 저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성장하는 성장률이 뭐냐? 선진국의 성장률이 뭐냐? 2에서 한 4% 사이라고. 그러니까 5% 아래쪽이라고. 그걸 저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연 4.5% 성장했으니까 뭐 선진국 중에는 한 견조한 성장한 정도. 그렇지만
신흥국처럼 그렇게 고성장한 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음. 어, 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하고 또 위험 관리하는 인프라가 다름 아닌 채권 시장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별로 기업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인프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방금 이야기죠. 14.3%밖에 안 되는데.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 조달에 좋은 인프라다라고 이야기하면 yes 이런 말은 되겠죠. 왜냐하면 금융채가 21.9%니까. 그러니까 뭐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보험회사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금융회사든 이런 금융회사들은 지금 자본 조달을 뭐로 하고 있는 장기 자본 조달을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하고 있냐면 금융채로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금융채잖아요. 그죠? 근데 여하튼 뭐냐면 장기 자본 조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면 이 회사 이 채권 시장인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시장 기능이 있다는 거지. 유자금을 장기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시장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권 시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그죠? 통화 정책을 위해서 아예 채권 시장 하나를 따로 만들고 있는 거지. 그 채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통화 안정 정권. 통화 안전 그래서 통한채 이렇게 이야기해 통한채 그죠? 예. 아예 그렇게 할 정도로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시장이니까 뭔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 채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채권이 가장 중요한 채권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봤는데 어느 채권이 국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지? KTB 하는데 KTB는 뭐의 약자예요? 아, 이- 응? 트레저리 팀 응, 뭔지. 응, 맞아요. 코리아, 그 다음에 트레저리. 그러니까 사실은 국채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고채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국고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어느 과에서? 국고과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국고과라는 곳이 뭐 어떤 업무를 하느냐 하면 어떤 업무를 하겠어요? 일반 기업의 자금부 아니면 재정부에서 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돈 조달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돈 운용도 하고 하는 게 이 자금부, 재정부 이런 데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는 게 이 국가로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누구라고? 기획재정부의 국고과라고. 그리고 그 국고과가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해. 그 채권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고? 빨리 이야기해봐. 그거고. 국고채라고 해. 그래서 KTB. 근데 요 국고채 비중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중 사실 39.6%는 국채 비중인데 그 말고도 다른 국가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국고채니까 그냥 국고채 비중이 39.6%라고 합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채권인 게 국제 중심으로 한국 채권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국고채가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수익률 고선의 벤치마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수익률 곡선이 뭐예요? 수익률 곡선, yield curve, 영어로 yield curve. 뭐죠? X축에는, X축에는 만개가 있고, Y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yield가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만기 국고채가 있으면 1년 가기 국고채에, yield가 3%다. 그러면 3%에다가 점 딱 찍고, 그 다음에 3년 국고채가 있는데 3년 국고채 yield가 3.5%다. 그럼 3.5%에 점을 딱 찍고, 5년 국고채가 5%다. 그럼 5%의 점을 찍고 해서 이 X축은 만기고 Y축은 일드인데 그걸 연결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왜 중요한데? 왜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벤치마크의 기능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한국에서도 가장, 응?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어서, 응, 응.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의 이 가치를 딱 결정해야 될까요? 그지?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치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해요? 먼저 그 현금 흐름을 전부 다 추정을 하는데 채권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쉽죠. 주식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게 어렵잖아. 왜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데 채권은 이미 이야기할 때 이런 현금 흐름으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잖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불확실성이 없잖아. 그냥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건 no problem. 그죠? 그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 현금 흐름이 지금의 현금 흐름이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인을 해줘야겠죠. 그죠? 뭐로 할인해? 1 더하기 그 다음에 그냥 무혐의자율로 할인하면 돼? 아닙니다. 아니지. 어떤 회사채면 뭔가 신용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혐의자율 더하기 알파 위험 프리미엄 해가 할인해 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려면 여러 미래 현금 흐름의 그 시기간들이 있으니까 그 매 기간마다 뭔가 RF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라고? 지금 국고채 일드 커브라는 거지. 그지? 그럼 국고채 일드 커브는 이미 데이터 딱 있고 이게 별로 문제 없이 정확하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드 커브가 딱 있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 알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위험 프리미엄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고채는 이 단순히 그냥 국가에서 돈을 빌린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냐면 채권 시장의 기본이라는 거지. 이래야지 채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음.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식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잖아. 채권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채권을 왜 사냐 하면 사가지고 재놓으려고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보통 채권을 사놔요. 내가 3년 후에 돈이 나갈 돈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3년 동안 운용할 돈이 있으니 그러면 3년 동안 만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그냥 보유해가지고 3년 후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나갈 돈 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처음에 좀 거래되다가 처음 발행됐을 때 좀 근처 한 1, 2개월 정도 거래되다가 그다음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채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얘 가치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러려면 뭐가 그 뭔가 할인할 수 있는 적정한 할인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은 무이험 이자율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인데 적어도 무이험 이자율은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국고채 일드 커브가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은 장외 시장일까요? 장내 시장일까요? 장외 시장입니다. 장외 시장이라는 거예요, 주로. 채권 시장은 우리 주식 시장은 장내 시장이에요, 장외 시장이에요. 주식 한국 시장 시장입니다. 장내잖아요. KRX 주로 거래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채권 시장은 OTC가 주로예요, 주로. 주로이고 그런데 그 장내에서 되는 시장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국채 전문 유통 시장. 예. 뭐 약자라고 IDM 뭐 약자라고 인터 프라이머리 딜러 마켓 그러니까 인터 그러니까 사이에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은 뭐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지금 운영한다고? 한국 거래소가 PRX입니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장내 시장이래. 인위적으로 장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고채가 처음 발행되잖아. 그럼 그 발행된 국고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국고채를 인수를 했을 거 아니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아니면 그 사람이 제3자한테 팔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약 일반 투자자가 국고채를 사려면 프라이머리 딜러한테 가가지고 내 이거 좀 내 사겠다 하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물건이 있으면 팔아줄 거 아니야. 물건이 없으면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다른 프라이머리 딜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 프라이머리 딜러 마켓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물건을 확보해서 내한테 주겠죠. 그죠? 그 인터 프라이머리 딜러 마켓을 뭐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장내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소리죠. 근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물론 그 말고도 이 저 KRX 채권 장래 그냥 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건 그냥 미미한 수준이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은 그냥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구조적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일단 리테일 마켓도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알채권을 살 수 있냐? 살 수 있긴 한데 너무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알채권을 사는 게 별로 그 권장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어, 알채권을 살려면 적어도 어, 예전에는 그 이 저 알채권의 한 그 거래 단위 그걸 채권 시장에서는 한 다마라고 얘기했는데 한 다마가 얼마냐? 10억 원에 10억 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굉장히 거액의 부자이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또 뭐예요? 그거를 그냥 그 알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시장의 거래 비중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시장. 이라는 게 주식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죠. 음. 네, 자기 거래 비중이 95에서 98%이고요. 채권 시장은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주식 펀드 매니저가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채권 펀드 매니저는 한 500명밖에 안 된대. 제가 채권 시장에 있을 때는 채권 펀드 매니저 수가 50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 50명의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서로 채권 딜러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내한테 지난번에 나쁜 짓 했으면 요번에 나는 그 편히 안 봐주는 거고 저는 저놈이 좀 귀여운 짓 하면 그러면 또 편히 봐주고 이런 시장이었다고. 예. 큰형님하고 같이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는 게 경쟁력이었지. 내가 열심히 시장을 예측해가지고 채권 매매하는 게 경쟁력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채권 펀 매니저가 지금 한 500명 되니까. 그러니까, 어, 이때는 이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고 짜고, 이제 앞으로 금리 고, 아니면 금리 다운,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훨씬 더 채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세월이었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짜고 치면 되는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그렇지만 스틸 뭐예요? 이게 경쟁이 심하겠어요? 이게 경쟁이 심하겠어요? 주식이 더 심할 것 더 같습니다.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본다면 주식 투자자 인구수는 얼마야, 지금? 1,400만 명이고요. 채권 투자 인구수는 200만 밖에 안 돼요. 7분의 1밖에 맞나? 맞지? 7분의 1밖에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이다라는 거지. 어, 또 다른 걸 이야기하자면, 채권 가격 변동은 좀 뭔가 우리가 설명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설명한다. 이런 겁니다. 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저 AR 81년 이 논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예? 예, 노벨상을 받았다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주식은 운 95, 기 5라는 거지. 펀더멘탈이 5% 정도 설명하고, 운이 95%를 설명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에서 굉장히 벗어나가지고 주식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 유즈 인 오리지널 1981년 퍼블리케이션 했죠. 그러니까 요 AR 1980년 페이퍼는 요 피리어드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노벨상 받으면서 그 이후 데이터까지 업데이트 해 보니까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논문에 그 그림 이거 요 노벨상 수상 그 기념 강연에서 그 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 갖고 온 거예요. 여하튼 이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은 운 95, 기 5라고. 근데 내 주식 투자했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요번에 돈 번 게 나의 기 5보다는 뭐예요? 운 95의 비롯함이 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을 벌었으면 아, 운이 좋았구나. 돈을 잃었으면 운이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주식 펀드 매니저가 요번에 다른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근데 이제 캠벨 실러가 그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디즈에 91년에 또 논문을 하나 쓴 거야. 뭐 가지고 논문을 썼겠어요? 요거는 주식 가지고 논문 쓴 거고, 요거는 채권가 논문 쓴 거야. 채권 논문 쓰니까 채권 어떻다고? 아우, 놀랍네. 뭐예요? 운이 10이고, 기가 90이야. 운은 별로 작동 안 해. 기술이, 그, 펀더멘탈이 거의 작동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채권 시장은 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분야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주식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고 그 이야기하는 게 금융학부 학생의 한 2, 30% 학생이 그렇게 답을 하던데, 예. 그건 잘못됐다. 예.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운이 95니까 하려면 본인이 운빨이 있는 사람이 주식 펀드 매니저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컨트롤러블 한 부분이 통제 가능한 부분이 뭐예요? 한 9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펀드 매니저 해야 돼요. 주식 펀드 매니저 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쁜 성과를 내고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니야? 공정한 직업 아니야? 예. 근데 주식 펀드 매니저는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었지만 그 돈 많이 버는 게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음.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채권 시장이 언제 발전했냐 하면 이 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97년 외환 위기가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달러를 내줄 돈이 없으니까 국가 부도날 것 같다 해서 IMF에다 구제 금융을 신청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IMF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구제 금융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뭐 어떤 거냐 하면 너가 이 자본시장을 좀 개방해야겠다. 근데 너가 자본시장을 개방하려면 이 선진 자본시장하고 시스템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투자하기에 너무 안 좋도록 돼 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제도가 많이 바뀐 거죠. 외국인 그 한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 한도라는 제도가 없어진 거죠. 지분 한독하는 게. 그래서 일부 기관 산업 말고 나머지는 주식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 다 합쳐가지고 그게 지분 한도가 100% 외국인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도가 철폐된 거죠. 물론 일부 기관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한도가 몇 프로 이상은 넘어서 안 된다는 한도가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이고 거의 대부분은 한도 제한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기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이머리 딜러 제도. 인 거죠. 미국에도 프라이머리 딜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트레저리들 있잖아요. 미국의 국채들 있잖아. 미 국채도 경매가 일어나는데 그 경매 일어나는데 참가할 수 있는 그 딜러들은 누구냐 하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시장 연도가 보니까 99년 7월이니까 97년 한국 위기 이후에 된 거죠. 그죠? 그 이전까지는 이 채권의 우리 펀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계산을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매일매일 안 했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제도가 매일매일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가 전면 실시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0년 7월이니까 이 97년 이후 아니냐 이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권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제도가 99년 11월에 도입됐단 말이에요. 이 지금 뭐라고 하면 DVP 이렇게 적혀 있죠. D가 뭘까요? 뭐의 약자냐면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 저 채권을 주는 거 그게 딜리버리잖아. 인도. 그지? 그다음에 P는 뭐냐면 페이먼트. 그러니까 돈 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 주는 거하고 돈 주는 게 그러니까 V는 벌시스. 그러니까 인도와 결제가 동시에 된다 하는 의미에서 DVP 이렇게 Delivery versus Pay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9년 11월부터 처음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전까지 자기들 이 채권 시장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였는데 이제 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도 자기들 그 채권 시장 시스템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일어난 거죠. 아니, 만약 DBP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놈이 채권을 샀어.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채권을 받았어. 근데 이놈이 돈을 안 줘.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안 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죠? 또는 뭐야? 돈은 보냈는데 채권을 안 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지?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언제 된 거라고요? 97년 외환위기가 이 계기가 돼가지고 된 거다. 그 글로벌 그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 그 국제 정합성에 맞는 식으로 뭔가 채권 시장이 변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 또 하나 중요한 그 국제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면 요거죠. 전자증권 제도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실물 증권 인도였어요. 실물.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채권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그 채권 다발을 들고 그다음에 이고 와야 되는 거야. 음. 제가 그 이 저 91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죠? 뭐 영어를 잘하냐? 영어도 못해. 뭐 학점이 좋으냐? 학점도 안 좋아. 예? 근데 회사에 취직을 한 거야. 어. 회사에 취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취직했냐 하니까 몸이 건강해서 뽑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그 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을 매매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채권을 매매하면 그 채권을 들고 저쪽에다 배달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회사 금고에 있는 채권들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저 뭡니까 이 뭐라 카노 이거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채권 막 집어넣어가 등에 딱 이고 그다음에 뛰는 거야. 을지로 상가에서 을지로 일가로 뛰는 거야. 우리 여직원 하나 하고. 그래서 30억 원어치 채권을 들고 이제 뛴 거지. 그지? 그러면서 우리 여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둘이 그냥 이 30억 원 들고 튀면 어떻겠냐 이래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여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주인님은 그런 푼돈에 목숨을 거냐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배포가 작구나. 쟤보다도 더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윤리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지. 그지? 그런 푼돈에는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지. 30억 원 정도의 푼돈에는. 뭐 그때 하여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 글자 한 줄 있으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자정권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딜리버리라는 게 없어진 거야. 인도라는 게 저처럼 들고 뛰는 사람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고용 안 뽑아도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권 예탁원에 이 A 회사에 지금 채권을 30억 원을 짓다고 했고 B 회사에 채권 30억 원 이제 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던 이 채권을 이 회사 계좌로 딱 옮겨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그냥 한 줄씩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이 30원어치 채권을 들고 딴 데다가 옮겨놓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가짜로 채권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짜 채권을 그 회사에다 갖다 주고 그럼 그 회사에서 30원어치 채권이 뭐 몇십 장 있으니까 몇십 장을 다 체크해 봐야 되는 체크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가짜 채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예.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CD 횡령 뭐 해가지고 어느 직원이 CD 횡령했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고객 기업이 CD를 샀는데 그죠? 그럼 CD 실물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고객 기업이 CD 실물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은행 직원이 가짜 CD를 하나 만들어가 물론 인쇄를 했겠지. 얼지로 산 거니까 거기에 인쇄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인쇄해가지고 진짜 CD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딱 보고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회사 금고에 놔두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 실제 CD를 딴 사람 팔고 돈 땡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도박도 하고 온갖 짓을 한 거지. 그러다가 뒤통수가 나가지고 이제 CD 이제 현금화 시키려고 이제 이 기업에서 또 해보니까 아 이거 가짜 CD를 놔둬놓고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권 예탁은 그냥 딱 예탁돼 있는 거거든. 가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혁명이야, 이것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동향 및 전망, 뭐 코로나19 대응해서 신용채권의 안정화 대책이 도입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냐면 크레딧이 별로 안 좋은 채권들이 있는데 그 채권을 살 수 있는 펀드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격이 너무 금리가가 떨어지면 이 펀드에서 돈을 대 가지고 주식을 저 채권을 신용 채권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음. 그 돈을 낸 펀드는 누가 돈을 냈을까? 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손 비틀어 가지고 됐겠지. 뭐 이런 겁니다. 어, 중앙은행 신용시장 직접 개입 선출 사례.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 미국에서는 뭐냐면 신용채권을 직접 사기도 한다 그랬죠. 그 비전통적인 그 이 통화 정책에서 직접 채권을 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한국은행이 어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신용증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펀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펀드에 돈을 쏴야 될 거 아니야. 각 금융기관이. 그죠? 근데 각 금융기관에 돈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각 금융기관에 돈 없는 금융기관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쏘도록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이 신용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창출한 게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아마 이래 적어 놓은 거예요. 음. 발전 방향, 국채 선물이 있는데 국채 선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30년짜리 국채도 선물을 상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어, 그 국고채가 만기가 30년짜리 국고채가 있다는 거지. 왜 있을까? 왜 있냐면, 어떤 기관 투자자는 아주 장기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되는 기관 투자자도 있겠죠. 어디가 그럴 것 같아? 생명보험사. 보험사. 그지?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약간 다르지. 손해보험사는 불나면이니까 그거는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고, 이 생명보험에서는 30년 후에 죽거나 60년 후에 죽거나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 두레이션이 30년, 60년에 채권을 사야 된다. 이 소리지. 그지? 또 누가 장기국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 연기금? 아니, 똑같잖아.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30년 동안 돈 넣으면, 그러면 그 60부터
뭐 90까지, 60부터 120까지 내 연금으로 돈 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30년 동안은 뭔가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년 듀레이션 가지고 있는 30년 국채 있으면 유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30년 국채를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지금 발행되고 있어요. 예. 발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30년 국채 선물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30년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이 저 연기금이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뭔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선물도 상장이 되지 않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음. 어 그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물 시장 야간 거래? 이건 또 무슨 소리고? 선물 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나라 주간 시간에 선물 시장이 개설이 돼 있겠지? 아니, 국제 선물이 있어, 지금. 예. 몇 년인지 한번 체크해 봐요. 근데 하여튼 그 선물이 있는데 이 거래는 우리나라 주간 시간에만 되잖아. 그지? 근데 한국 국채를 한국 사람만 사고 있어? 아니잖아. 외국 사람도 사고 있잖아. 그죠? 그럼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 일하는 시간이 언제 시간에? 한국의 야간 시간이잖아. 그러니 이 선물 시장에 야간 거래가 되면 되겠죠. 마치 이거와 똑같잖아. 우리가 한국 시장에만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장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장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미장에 보니까 시간에 거래하는 게 엄청나게 길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도 미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 시간 연장해가지고 뭔가 해주겠다는 개념이 있는 거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음. 요건 뭐예요? ESG는 뭐 약자지? 인바이러먼트 소셜 소셜 거버넌스. 가버넌스. 그러니까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고 G는 뭐예요? 기업 지배 구조. 음. 그래서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 저 트렌드는 뭐예요? 이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 환경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전 세계 사회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배구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연계된 채권을 발행을 좀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지속 가능이 되지 않겠냐? 경제가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속 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 이렇게 되겠죠, 그죠? sustainable finance를 수용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과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예? 예. 자, 두 번째는 한국 채권 시장의 정의 및 구조네요. 그죠? 예. 한국 채권의 정의는 뭐냐? 누가? 정부가 발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업이 발행하는데 만기는 어떻다고? 장기라고.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 자금 조달이 될 거고. 그죠? 이 채권의 이 소득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득이 정해져,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 소득 정권. 자, fixed. 이거 지금 를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서 아마 고정소득 정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은 어때요? 그 첫 번째는 뭐죠? 소득이 뭐죠? 원금이 있고 만기에 원금 받고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이표가 있잖아요. 고정 이자가 있잖아. 고정 이자를 받는데 고정 이자를 그 그러니까 이자 표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표채 이렇게 해요. 그죠? 예? 예. 채권에 대해서 좀 알죠? 이미 들어본 적 있죠? 처음 들어? 아닙니다. 어. 뭐 채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면 채권 한번 보여주면 되지. 어디서 보여주면 될까? 딱 바로 첫 번째 나오네. 채권이 이게 채권이야. 응. 보면 지금 뭐예요? 이게 뭐지? 100만 원 정.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100만 원 주는 거지. 그지? 근데 원금 주는 정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가 쫙 붙어 있잖아, 지금. 이 표를 보고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자표라고 이야기했어. 쿠폰이라고 이야기했다. 쿠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 요 표를 한 장 떼가 딱 주면 그럼 이자를 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쿠폰 본드, 이표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쿠폰 본드네. 그죠? 지금 만기가 몇 년이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4년에 4년채. 이 채권은 4년 채권이에요. 4년 채권인데 지금 이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몇 개? 16개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이표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표를 주면 돈 받을 수 있다고. 3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음, 번씩. 3개월짜리 이표가 이자표가 붙어 있는 채권. 그래서 이표채. 이렇게. 자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죠? 돈 있는 거는 가계이고, 돈 없는 거는 기업이나 정부니까. 그러면 가계의 여유자금을 기업 정부의 저재원으로 이렇게 컨버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뭔가 괜찮은 회사이면 좀 더 비싼 가격에 채권이 팔릴 거고, 좀 안 좋은 회사면 채권 가격이 낮을 거니까. 그죠? 그 가격이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를 해가지고 뭔가 자본 조달하는 게 달라지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죠? 예. 채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자본 배분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데. 주식은 기대 수익률은 꽤 높은 것 같은데. 대신에 뭐야?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 라는 거죠. 그죠? 예. 그에 비해서 채권 어때요? 기대 수익률은 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이 거의 확실하게 그 기대 수익률인데. 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진짜 10%가 실현될지 20%가 실현될지 0%가 실현될지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주식은 가령 저 채권은 6% 기대 수익률 가면 6% 아니면 7% 아니면 뭐 5%이 정도 변동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 그죠?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위험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하고 채권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높은 수익도, 주식에서 높은 수익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채권의 안정성도 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냐.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채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안전자산. 그다음 주식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위험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고, 채권은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어, 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통환정권 RP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통환정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거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채권 시장의 가격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물 경제까지 전달하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채권인 것 같다. 예. 자, 채권의 종류는, 어, 이미 대략 좀 본 것 같은데, 국채 있고, 통한 정권이 있었고, 지방채는 누가 발행할까? 환경부가 지방정부가 발행합니다. 발행하는 거. 특수채는 누가 발행할까? 환전 같은 데서, 어? 환전 같은 데서 발행합니다. 어디? 환전, 한전, 오케이. 공기업이, 어, 특수채는 대부분의 경우, 그 기업의 그 기업의 설립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회사를 보고 우리는 공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를테면, IBK는 공기업일까요? 사기업일까요? 사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 사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기업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지. 공기업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IBK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은행을 무슨 은행이라고 불렀어?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법 이름이 중소기업은행 설립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이 설립이 된 거야. 그죠? 근데 이놈 은행이 중소기업은행 하니까 대기업은 전부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안 빌리려고 예금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뭐라 바꾼 거야? 중소를 떼버린 거지. 그래서 기업은행이 됐잖아. 그죠? 기업은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반 개인 고객들은 안 오는 거야. 전부 다 기업들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으로 바꾼 거야, 지금. IBK로. IBK로 한 거지, IBK.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가 이 기업은행 영어 이름인데 그 영어 이름 약자에서 IBK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거기 은행이 뭐 하는 은행이에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IBK는 그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 지분이 가장 많고, 물론 상장은 돼 있고, 맞아요? IBK 상장 안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냐면 IBK의 지분이 민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가장 대주주라고. 아까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 한전 이야기했어? 누가 네. 아까 한전 이야기? 한전체가 특수체야. 왜 한전체 특수체냐고? 한전도 공기업이라는 거지. 한국전력공사도 공기업이라는 거지. 상장돼 있어, 안 상장돼 있어?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도 지금 한전 지분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도 한전 지분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스틸 정부가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다. 이 소리죠. 그죠? 한전은 왜 생겼어? 한국전력공사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생겼어.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전채는 무슨 채예요? 특수채. 그러니까 이 특수채 하는 게 뭐냐면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고 그래서 아까 국공채 그랬잖아. 국공채. 국이 뭐예요? 국채이고요. 공이 뭐예요? 특수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금융채는 누가 발행하겠어요? 금융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합니다. 발행하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금융에 발행하면 그 채권을 뭐라 한다고. 금융채. 회사채는 누가 발행하겠어요? 회사가 일반 발행하겠죠. 기업이. 예, 그죠? 예. 그래서 비중은 아까 이야기했고, 그죠? 예. 신용이용 관리 방식에서 보증채와 무보증채, 이건 뭘까요? 발행하는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 보통은 금융기관이겠죠. 금융기관에서 여기 만약 디폴트 내면, 부도 내면, 그러면 내가 도시 된 돈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하면 그 채권은 무슨 채권이 되는 거예요? 보증채. 보증채가 되고, 그 금융기관은 대신에 뭘 받겠어요? 수수료를 좀. 보증 수수료 하는 걸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건이에요? 부도가 나면 돈을 돈을 대신 내줘야 되고, 부도가 안 내면 보증 수수료를 받으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지 않아요? 평소에 보험료를 내다가 죽으면 보험금을 주고, 안 죽으면 그냥 보험료만 계속 챙기는 구조. 그죠? 예. 그게 이 보증체. 무보증체는 뭐예요? 보증을 안 받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담보부, 부담보부. 담보부는 뭐가 담보부일 것 같아요? 만약 부도가 나면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는 거야. 그 회사에 부동산 뭔가 같은 거.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 자산을 내가 그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로 보통 부동산이겠죠, 그죠? 부동산 담보부 채권이겠지, 그지? 그러면 그 만약 그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그럼 이 회사 갖고 있는 요 부동산을 요 담보돼 있는 이 부동산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담보부, 그죠? 예. 무담보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뜯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위험하니까 여기에 좀 채권 수익이 높을 거고 요건 채권 수익이 좀 낮을 거고 뭐 이래 안 돼 있겠어요. 그죠? 요거는 어 그 말하자면 신용위험이 누구한테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증하는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니까 금융기관이 부도날 가능성이 이 저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보다 낮으니까 아마 보증체면 좀 금리가 낮을 거고 무보증체면 금리가 높을 거고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도 있죠. 기업이 부도날까 싶어가지고 부도나면 해서 하는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 신용, 보증, 보증, 비금. 그다음 뭐죠? 기술, 신용, 보증, 비금. 이거 어디 있는데? 본사가. 본사가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고. 요거는 본사가 어디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말고도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신용보증위원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 여기는 들어가기 힘들잖아, 둘 다. 그죠? 여기는 약간 더 들어가기 쉬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이런 거죠. 요거 아까 했나? 했죠, 네, 그죠? 아까 했어요. 한 거지, 그지? 아까 발행 네. 잔액으로 비중 나타난 거죠, 그죠? 예. 여기는 지금 거래량으로 또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발행 잔액 비중하고 요 거래 비중을 보면 대략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냐면, 예, 만약 거래 비중은 높은데 발행 잔액 비중은 낮으면 그러면 그 채권은 상당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이고 어떤 채권은 별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로 거래 회전율 한번 계산해 보면 어느 채권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이, 끝나버리는데? 아, 여기서 또 하나 뭐 기억할 거는 뭐냐면, 요거보다는 요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장내 거래가 원래는 한 4% 정도 비중이었는데 38% 올라갔는데 이 38% 올라간 것의 근원은 뭐라고? PD, IDB. IDM. IB, IDM? 네, 네, 인터 프라이머리 딜러 마켓. 네. 그게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가 뭔가 유통하는 건 그냥 장내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겠다. 이런 거지. 지금 기재부의 그 국고가가 보고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래가 많은 거지. 사실은 장내 거래가 그렇게 약진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1시 16분인데, 그러니까 끝을 내야 되겠는데. 질문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그냥 밴드에다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공식적인 동영상 수업은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니까, 혹시 방학 때 시간 남으면 나머지 부분을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궁금한 사람은 좀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스틸 뭐예요? 파생 상품 시장은 못했고. 그래서 아마 파생 상품 시장은 내년에 제가 금융시장으로 만든다면, 자본시장 강의 안 하고 화산시장 강의를 먼저 딱 해버려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거니까 궁금하면 한번 보면 좋고. 예. 금융시장론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제도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백과사전 같은 그런 과목이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좀 이것저것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우리 뭐 고시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이거 다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 동영상을 한번 틀어놓고 한번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 말고 그냥 금융시장을 뭔가 옛날 그 야사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걸 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머릿속에 있으면 기억이 잘 될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 그런 동영상이 아주 유용한 동영상일 것이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그냥 들으면 금융시장의 역사가 그냥 쭉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 봄직하다. 심심할 때마다 취미 삼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